김용민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의 의견 사연 받고 있습니다. 장희정님 벌써부터 문자 보내셨는데 어제부터 보는 라디오로 보는데 훨씬 재밌네요.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청취자 등을 치는. 속이 얹혔을 땐 등을 쳐야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혜진님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돈돈 브리핑으로 세상 유쾌한 하루를 시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다가 청취율 조사 네. 전화가 왔는데 정상근의 돈돈 브리핑이요. 이러는 일이 발생하면은 감사합니다. 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에 덕을 보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를 얘기해야 저도 좋고 네. 정상근 기자도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빛용민, 빛상근. 네. 빚을 많이 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잘 갚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용민, 빛상근. 청취자 여러분께 빚을 지고 있는 네. 김용민입니다. 다음 주에 큰 빚 좀 지고 싶습니다. 바로 네. 청취율 조사에서 김용민의 이름을 호명해 주는 것. 예. 김용민의 이름을 호명하시더라도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엉뚱한 방송이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송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쯤 평양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이클 볼턴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1일 그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네. 생화학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미국 언론과 일부 우리 언론이 주목을 했는데요. 이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3일 이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 일부 인사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뭐 밝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다 나름대로 협상용 발언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발언들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지금의 미국의 협상 전략은 무엇일까 네. 가늠해보는 하나의 어떤 이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 일부 언론들은 이 미 국무부가 이 볼턴 보좌관을 가리켜서 일부 인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 볼턴의 돌출 행동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강원 전략이라는 미국의 협상 전략 속에 일종의 약속 대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내일 평양에 도착해서 7일까지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6명의 그 미국 측 풀기자가 동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를 동행시켜요? 네네. 기자들도 함께 간다고 하고요. 예.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이게 뭐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아직 대화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재개를 하진 않았는데 예. 네, 어쨌든 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뭐 최종 선언문 혹은 조약문 사인할 때까지는 네네. 하여간 이 발언은 과연 정확한 말일까 의심하고 보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길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나저나 오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이죠. 네. 제가 그래서 1949년생인 조양호 회장의 오늘의 운세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의 예. 운세.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변호인 조력을 받지 말란 얘기인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네. 1949년생 조양호 회장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가족들이 돕겠다고 나서는 건 아니지. 그나저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허경호 판사는 아니겠죠?
글쎄요. 이게 뭐 연장 전담 판사는 이른바 이제 랜덤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랜덤으로 해서 조양호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건 뭐 아직 알 길은 없습니다. 예, 그래요. 뭐 추가 보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예, 화제가 된 인물이라서 제가 허경호 판사의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네, 그 이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가 불붙기 시작한 2016년 9월에 이 박근혜 정권의 비판적인 한 시민단체를 사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경향신문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은 이 현안 보고 좌파 단체 민주주의 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이라는 기무사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이 민주주의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2016년 8월 25일 이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건에는 이 단체의 회의 결과가 너무 상세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오호. 이게 해킹이나 도감청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간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예. 이 단체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데 뭐 몇 월 며칠까지 청구인을 모집하고 뭐 몇 월 며칠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 한다 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고 또 9월 중에 이 박근혜 탄핵을 위한 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뭐 10월 1일에는 뭐 범국민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11월 12일에는 뭐 20만 명을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뭐 총궐기 대회를 추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일정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탄핵 사유를 뭐 7가지 결정하고 그 내용들도 상세히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한 정보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기무사는 이들 단체가 그 함세웅 상임 대표를 포함한 그 운영진 대다수가 과거 국보법 위반 또는 수시 방북 전력이 있는 자들도 구성됐다. 이렇게 일종의 종북 프레임을 씌웠고요. 야, 이게 바로 그 기무사 문건이란 겁니까? 네, 기무사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되는 네. 군 기무사가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고 말이죠. 네. 예. 아니, 국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름이 거명된 분들은 다. 이 기무사의 원래 임무가 이제 방첩,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이제 간첩을 막는 그런 임무지 않습니까? 네. 이 행동이 만약에 옳았다면은 지금 거명된 인사들은 그럼 간첩이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본인들의 이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 아무데나 다 간첩이라는 혐의를 씌운 거 아닌가 이렇게도 의심이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 관계기관 그러니까 청와대랑 국정원에 예. 이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도청감청 의혹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도청감청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장준하 선생 네. 부인 김희숙 여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중앙정보부 60년대 70년대 중앙정보부가요 장준하 선생 가족들이 안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다 사찰 문건에 네. 그걸 기록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60년 70년대에도 그렇게 도감청이 발달한 거예요. 네. 우리 집 안방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뭐 휴대전화 통화도 뭐 다 도감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예. 이 논란이 좀 됐었던 이게 적이 독재 있죠. 정권 때 이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과 얼마 전이죠. 2016년이니까 한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저 발본색원에서 네. 지금도 뭐 일부는 계속 회사 다닌다고 하다고만요. 근데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예, 지금 회사를 다닌다고 하는데 군기무사라는 회사에. 네네 이 서울신문 보도였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현역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TF 활동 당시에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을 사찰했던 그 세월호 TF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활동할 당시 영관급 장교였는데 이후에 장성으로 승진한 군인도 있다고 하고요. 승진까지 했어요. 네네. 참. 사실 2010년부터 이뤄졌던 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자들이 이미 다 전역을 해서 네. 조사나 처벌이 좀 어려웠는데 예. 이번 그래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건은 지금 현직들이어서 예.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 기무사는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 뭐 불법 정치 개입이 국군 역사에서는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영관급이든 장성급이든 네. 하여간 이런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전 영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뭐 그 군이 민간인을 이렇게 사찰을 하고 네. 감시를 한 셈이 되니까요. 이거는 뭐 군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말이죠. 네. 언젠가 또 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그 일을 했던 선배들이 엄청나게
그 책임을 져야 했다. 이런 교훈을 남겨놓지 않으면은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사면이 되긴 했지만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사형 선고까지 받고 뭐 무기징역까지 받고 하니까 예. 뭐 군에서 이제 쿠데타를 뭐 쉽게 일으키지 않는 좀 그런 역사에 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네. 뭐 미래가 좀 더 발전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네. 아주 정말 맵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사실이라면. 자, 그나저나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 지금 SNS가 뜨겁습니다. 네, 이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요,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네.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명이나 네. 그다음에 그 안태근 이종명, 네. 안태근 그리고 김관진 다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 구속의 세상 사유가 모든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네. 모든 사안은 다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거의 그대로 나온 걸로 제가 봤었는데 어쨌든 이번 권성동 의원도 똑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네. 한편 이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이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 이렇게 네.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2013년 9월에는 뭐 감사원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신경 써달라 이런 최용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이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그 대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뭐 업무방해, 제3자 뇌물,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이런 혐의들이 잔뜩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안미연 검사가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윗선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증거들을 삭제하라 이런 네.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게다가 또 권성동 의원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검찰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인 것도 분명했고요. 그런데 이런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한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경호 현 사장을 경질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강경호 사장이 그 MB가 서울시장일 때 서울 지하철공사 사장이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그런데 MB 최측근인 인사를 이상은 회장이 날렸다. 네. 예. 과거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법인카드를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회사 돈을 어느 정도 이상을 사용을 하면 사장한테 혼이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상은 회장은 그래서 실권이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이지만 뭐 바지 회장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죠. 네. 이 꽤 규모 있는 중견기업 회장님이 지금 법인카드도 마음대로 못 썼고 뭐 가업도 이 자기 아들이 아닌 뭐 자기 아들에게 꼭 물려줘야 하는 법 없지만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에게 사실상 승계 작업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 실제로 이상은 씨 아들이 이동형 씨인데 네네. 이동형 씨는 지인에게 난 아무 힘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또 실제로 밀려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시영 씨한테 많이 밀렸다는 얘기도 실제로 했었고. 네. 예. 그런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현재 이상은 회장이 이 다스의 인사 발령을 내서 이 MB의 측근이던 강경호 현 사장을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예. 이 다스 관계자의 말로는 이렇게 회장이 단독으로 인사 발령을 낸 건 처음이다. 네. 아니 뭐 보통 회사 시스템이 뭐 인사팀을 거쳐서 뭐 대표이사의 예. 뭐 승인을 받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회장이 네, 이렇게 이런 인사를 낸 것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검찰은 이 저 다스가 MB 회사다. 네. 그 이상은 회장은 이름만 그냥 네네. 회장일 뿐이지 실제 주인은 MB다 이렇게 해서 기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MB는 지금 끝끝내 부정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상은 회장이 다스는 내 거가 아니다라는 MB, 네. MB를 배제하고 자기가 MB 측근인 사장을 쫓아내고 네. 예, 다스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네, 이런 그게 얘기 이제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SBS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구속 수감된 사이에 음. 이 형이 회사를 실제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승부수를 띄운 거다. 아,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오늘 아침 그 김어준 총수의 얘기로는 네. 오히려 이거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상은 회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약속 대련을 한 거다. 아, MB하고 이상은 회장하고.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11시 경북 북부 앞바다 지방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양식시설, 어선 등 수산 그리고 항만시설물은 피해가 없도록 보호 조치해 주시고 해상과 해안가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바란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 코너인데요. 먼저 문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1573번 쓰시는 분. 김용민의 정치쇼 매일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서울 600번 버스 안에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나오네요. 듣다가 반가워서 제보 보내요라고 하셨습니다. 600번 버스 타신 분들, 저기 전화가 오면 말이죠. 여러분 김용민의 정치쇼 들은 겁니다. 그렇죠?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600번 버스 타시는 분들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종부세 내세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예.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죠. 종부세 내세요. 네. 잘 가져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혜경님, 장맛비인지 태풍 후속비인지 정체 모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구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우울하지 않고 좋아요. 네, 고릴라로 보고 계신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효연님, 우리 아빠도 아닌데 가장 기다려지는 아빠들입니다. 특히 고아빠 좋아해요. 아유. 고아빠. 그래요. 그 아빠의 사투리 아니에요? 고아빠. 고아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댓글 정치 세력. 예. 고루킹이라고. 고루킹. 고루킹. 예. 되게 고루하게 느껴진다 진짜.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세 분의 아빠들과 함께 오늘 또 한 시간 시원하게 엮어보겠습니다. 자, 고현준 시사평론가는 다음 주에 네. 휴가를 가세요. 왜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아시죠?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김용민의 SBS 정치쇼. 러브 FM 김용민의 고현준의 정치쇼. 뉴스 브리핑. 6시부터 아닌가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최근에 편성이 조금 늘어가지고요. 어허. 6시 5분부터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6시 55분부터 7시까지 아침에 뉴스 중에선 이 뉴스가 제일 재밌습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기억해 주시고 전화 오면 네. 정치쇼 듣기 전에 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건강을 위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네. 자, 그래요. 국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 네. 이 세금을 갖고 말이죠. 국민을 위해 봉직해도 모자랄 판에 저기 뒷조사나 하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 주머니에 채워서 펑펑 쓰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예.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세금 갖고 인마이 포켓해서 알 수 없는 곳에 썼다.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정인석 기자님. 이게 진짜 특수활동이죠. 정말 특별한 활동이었던 거죠. 그동안 특수활동은 원래 기밀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이에 준하는 이제 국정활동에 준해서 이제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영수증 없이 써도 되는. 영수증 첨부할 거 없이 결산할 거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래서 알아서 쓰세요 하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음. 근데 이걸 이제 참여연대에서 공개해라 네. 라고 해서 거의 5년을 흘렸습니다. 2015년에 공개 청구를 요구해서 네.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 지출 내역서가 공개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공개했군요. 2011년부터 2013년 것까지 지출 내역서 1529장이 공개가 됐는데 예. 한번 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가관. 국회의원들 뭐 이제 비판 좀 받으면 개원도 안 하고 세비 받는다고 합니다. 세비 반납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 기간에 특수활동비로 보전을 했던 거죠. 특수활동비는 한 푼도 안 깎고 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총액은 사실 그 전에도 나왔어요. 1년간 80억 정도 됐었다. 뭐 노회찬 의원도 얘기를 했고 일부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나왔었는데 예. 이걸 어디다 쓰냐 봤더니 매달 월급처럼 국회의장들은 뭐 1,200만 원 이상 받고 원내대표들은 뭐 한
3천만 원, 1,200만 원 받고 법사위원장은 1,000만 원,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은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았고 예. 원내대표들은 그 돈 어디서 받아서 뭐 했는데 이번에도 어디다 썼는지 잘 몰라요. 누가 받았는지는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액수는 세비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세비는 세비대로 받고. 별도의 용돈 쌈짓돈이었다는 거죠. 원내대표는 받아서 뭐 했는데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네. 그 의원들 나눠 뭐 했는데 국정활동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국정활동은 뭐 하는 겁니까? 특수활동이죠. 특수활동이요? 그래요. 뭐가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물어보면 소관단체 공무원들 뭐 관련 사람들과 회식하거나 뭐 어떤 업무 활동에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 왜 특수활동비를 해요? 업무 추진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 업무 추진비는 업무 추진비를 받고 다만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예. 내가 어디에 썼느냐가 드러나잖아요. 어허. 특수활동비는 똑같은 돈인데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훨씬 선호하게 되겠죠. 그 해외 순방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특수활동비를. 맞습니다. 국회의장들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뭐 거의 뭐 억에 가까운 돈을 썼고 그다음에 마중 나가는데도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데 거기도 또 특수활동비 아니 나갔습니다. 그 해외 순방은 대체 며칠 가기에 억 단위로 씁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관례적으로 썼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거는 네. 모든 출장에 대한 10원짜리 그 단위가 똑같았어요. 출장 뭐 예를 들어 뭐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시찰, 유럽 방문, 남미 주요국 시찰단 이런데 동일하게 606만 9,650원이 쓰였습니다. 아, 10원 단위까지. 10원 단위가 똑같았습니다. 동일한 여행사를 통해서 간 건 아닙니까? 뭐 정액제로 갔나 봐요. 회원제였나? 정했지. 아니 예. 그러니까 안 가고도 간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관례적으로 출장 한번 가면 아 이게 606만 이전에 606만 9,650원 받았네요. 이번도 또 가져가시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예. 1년 동안 해외 출장 특활비만 3억 3,900만 원을 썼대요. 1년에. 야, 한 번 갈 때 7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해외 출장을 가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게 건지. 출장비와 별도의 특활비만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출장비 빼고 특활비만 지금- 7,200만 출장비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죠. 그건 아니, 영수증 뭐- 내야 되죠. 그거는 영수증 아니, 내야 거 가서 되고. 뭐 하는데 이렇게 모르죠. 이 무슨 한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돈 뿌립니까? 해외 순방하면서 뭐 해외 우리나라 뭐 국익을 위해서 예. 많이 가서 풀었나 봅니다. 뭔 일 했는지 티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렇게 출장 나가서 뭐 갑자기 국위가 이분 저 선양됐다든지 박희태 전 의장 이 양반 예전에 골프장 가서 캐디한테 뭐 손녀 손녀딸 빨대는. 같아서 그렇다면서 이렇게 막 그분이죠. 터치하고 이랬던 사람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네. 터치란 표현은 좀 그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고 희롱 많이 추행 정도예요. 추행이에요. 예. 희롱 정도도 아니에요. 예. 그랬던 분인데 예. 뭐 밝힐 수 없는 돈을 해외에 쓰셨으면 혹시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예. 자, 5598번 쓰시는 분 개인 쌈짓돈이네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승엽님, 아유 야구 선수까지 저희 방송을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특수활동비가 국회에 왜 필요하죠? 아 지금 방금 성대모사 하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 특수활동비는 이제 야구장에도 필요 없고 국회도 필요 없는 거죠. 예. 아니 출장비 따로 있고 또 뭐 저기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따로 있고 예. 그런데 특수활동비 그걸 갖고 갖다 썼다. 플러스 내가 알파죠. 봤을 때는 플러스 여자 알파. 출장비 출장 갈 때 썼는지 이것도 의심됩니다. 아니죠. 그 명목으로 받아서 예. 딴 데 썼을 가능성이 높죠. 아, 그 사실. 출장에 쓰지 않고. 그렇죠. 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의원한테 얼마가 지급됐다는 내용은 이번에 나온 거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지출 내역서만 그렇죠. 나간 거고 이걸 어디다 썼다는 네. 영수증은 없어요. 이게 이 특수활동비가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면 계좌 입금과 현금 지급이 1대1이랍니다. 반반.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현찰로 받는다면 현찰을 일단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당연히 또 확인이 어렵겠죠. 그렇고 더군다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용처가 불분명하고 또 국회에서도 예.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지급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게 조폐창에서 5만 원짜리를 그렇게 찍어냈는데 다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국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절반은 말씀하신 대로 계좌 이체로 주고 절반은 밀실에서 국회의원 준다고요? 밀실에서 5만 원짜리로 1대1로 만나서 이것도 아무도 안 보게 그렇게 직접 주고받았다. 보통 갱스터 영화에서
뭐 마약 대금이나 이런 거 줄 때 그렇게 주잖아요. 네. 이건 진짜 그 정도 같아요. 느낌에는 국민 모르게 이렇게 현찰을 밀실에서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그 돈이 얼마인지 이제서야 우리가 겨우 일부분을 알게 됐다는 게 내 세금 아닙니까? 예. 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민은정님, 노회찬 의원님 특활비 반납 법안에 서명하신 분들 이름 공개해 주세요. 10명도 안 돼서 9명이죠. 예, 그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떳떳하기 때문에 그 서명하지 않았겠는가. 그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변지수님,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다른 게 뭡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이렇게 가로채는 건 똑같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 전에 그랬다는 얘기죠. 옛날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다 공개하라고 해서 네. 국회도 비판이 이어지니까 네. 그동안까지 80억 원이었다가 연간 올해 60억 원으로 깎았고요. 내년이 되면 또 40억 원을 더 깎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건 약간 비판이 있으니까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거 없애는 게 맞지 그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청와대가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까지 땡겨 쓴 거죠. 특수활동비를 또 가져다가 땡겼었죠. 쓰신 거예요. 부족하다고 했죠. 부족하다고. 예, 돈이 없다. 예. 부족하다. 예. 그래서 상납인지 아니면 요구해서 받은 건지 뇌물로 주고 받은 건지 여부는 아직 법원의 확정적인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외에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까지 썼죠. 아니 근데 이 특활비를 그렇다면 피해자에야 마땅한데 이 특활비를 사수하는데 지금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 대동단결이죠. 예. 아 정말 답답하고 화딱지가 납니다. 자 지금 국회는 공전 중이고 5월 6월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일이라고는 뭐 제가 봤을 땐 어떤 분 단식한 거 말고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는데 뭐 국회의장도 선출 못하고 원 네. 구성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뭐 불가능한 상태죠. 이 12일 뒤면은 이제 재헌절 70년 되는데 국회의장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때까지 국회의장 결정되지 않으면은 최다선, 최다선인 아니 최고령 최고령, 예. 고령. 예. 고령. 최고령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 대행으로 재연절을 맡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쇼킹 코리아입니다. 인사청문회도 못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청문- 원구성이 안 되니까. 아니 인사청문 대상은 전 국회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는지 한 명 한 명 다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이렇게 놀고 있는데도 특활비는 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겠죠 또. 그리고 세비도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항상 국회의원들이 세비 반납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유야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비가 우리 일반인들한테 월급인 거잖아요. 월급이죠. 예. 예. 근데 그 월급은 반납할 수 있다고 치는데 월급에 지금 보니까 몇십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활비가? 그렇죠. 보직에 따라서 차이는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금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예전에 왜 저 홍준표 전 대표는 생활비에 썼다라는 걸 본인 입으로 직접 한 적도 뭐 있잖아요. 나눠줬다더니. 그래도 양심적이죠. 예. 지출 내역을 얘기를 했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일단 예. 지금 이번에 그 국회의 특수활동비 이제 사용 세부 내역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공개되기까지의 절차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개할 대상이다, 예. 공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2004년에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도 국회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왔거든요. 어떻게든 안 공개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진주님, 자기네들 편히 쓰려고 영수증 첨부 없이 펑펑 쓰는 거엔 여야 막론하고 다 찬성했던 모양입니다. 단순히 편하게 쓰려고 특수활동비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또 뭐 너무 진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김용민 PD가 네. 국회의원 대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예. 얘기했는데 네. 사실 임명직과 선출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청문회 대상은 아니고 오히려 그 결국은 선거 표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말이죠. 그 말씀 잘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때는 검증 과정이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상호 토론회, TV 토론회 뭐 이건 있긴 합니다만은 아니 그 상호 토론회에서 인사 검증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그 정당이 공천, 즉 네.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걸러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제대로 거르냐 이거예요. 뭐 글쎄요. 2016년만 보더라도 모 당 같은 경우 모 당이요? 대통령하고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이걸로 거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그렇죠. 거기서 무슨 인사 검증을 합니까? 결국
뭐 이게 청문회도 거치고 예. 선거도 거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음. 둘 중에 결국은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임명직은 이제 그 제한된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는 거고 또 언론의 검증이 필요하고 또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어떤 그 선별 그리고 또 결국은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좀 제한돼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후보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과 자격 검증보다는 뭐 지역주의라든지 예. 뭐 이런 인기. 것들이 그 인지도가 또 영향 미친다든지 이런 네. 것은 사실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이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엄중한 검증 절차를 거친 사람은 역대 김용민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겁나게 엄중했죠. 예, 예. 특수활동비 받으실 뻔했는데. 그런가요? 예, 예. 그죠. 알겠습니다. 이 형도 그때 받았으면 어떻게 나왔을지 몰라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사태가 오너 리스크로 불붙고 있는 양상인데 박삼구 회장이 어제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사장이 사과했는데 뭐 전혀 이게 뭐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 박삼구 회장 본인이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기내식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또 이 기내식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박삼구 회장이 직접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했죠. 예. 그리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뭐 싹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뭐 기내식 대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이미 많은 방송에서 또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상세히 짚어봤는데 야 그때 골프를 했나요? 박상구 그렇죠. 회장이 네. 저기 그 기내식 대란 사태 때 목숨을 끊은 분 네. 가청업체 참, 대표죠. 참담한 비극이 벌어질 당시에 골프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일단 뭐 골프 자체가 뭐 죄악은 아닙니다만 네. 상황과 아니 그 분위기에 네. 골프를 했으면 그거는 아이고 그렇죠. 상황과 시기가 중요하죠. 예. 특히나 이제 대기업 오너 게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의 최고 총수라고 한다면 그 본인의 행위가 미칠 영향 예.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려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중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과가 좀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제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중국 칭다오에 가서 네. 이제 모 병원 착공식에 참석을 했고요. 예. 또 실제로 골프 라운딩도 이제 했습니다. 사과가 네. 뭐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네, 그런데 시기 네. 방식 또 태도가 또 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번 사과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만 그 사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기타 그런 재반 사정을 볼 때 굉장히 좀 논란을 진정성에 계속해서 나올 대한 것 문제죠. 같아요. 진정성에 대한 문제. 예. 아니 딸의 낙하산 임원 발령 이것도 지금 국민들 여론을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예. 박세진 상무죠. 시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 이런 말 했다면서요? 예쁘게 봐달라. 예. 사실 이 딸이죠. 네, 네. 박세진 상무가 관련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 리조트 관련된 그런 공부를 했고 학위도 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원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그 요리하고 관광 관련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아나 호텔이라는 곳에서 3년간 실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실무 형태는 경영에 참여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일반 그 뭐 전업주부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 가정주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그 금호 리조트의 상무로 발령이 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노하우 없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발령이 가능한 것, 재벌가의 자식이 아니고서야 가능하겠느냐. 금수저, 낙하산 얘기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예쁘게 봐달라 이 부분도 거기서 연결된 거예요. 그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니까 예. 뭐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앞으로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 네. 하지만 예쁘게 봐달라. 예. 부탁을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표현 물론 부모가 자기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를 뭐 폄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고 무리한 발언을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곱게 보겠느냐. 이 지금 아주 험악한 민심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겁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예쁘게 봐달라. 그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도대체 어디가 예쁘겠어요? 박삼구 회장이 이런 말했습니다. 딸이 부족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딸이 부족한 게 확인되면은 일어서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앉아서 보지 않고. 예, 그렇죠. 부족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까? 예쁘게 보겠죠. 예, 예쁘게 보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아시아나 항공. 뭐 대한항공이 문제가 있으면 아시아나 항공 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참 항공사도 순환 시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빨리 이제 대륙으로 가는 그런 열차가 개통이 돼서 비행기 이용하지 않고 철도로 유럽, 러시아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항공사의 순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음. 사실 이런 문제 있는 항공사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은 소비자, 이제 네. 국민들의 순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기내식대라는 수습도 안 되고 있고 뭐 대책도 없고요. 근데 주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성근 의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뭐 어디서 음식을 또 조달하다가 또 쌓아놓다가 식중독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비행기 탔는데 이거 어떻게 뭐 수습하려고 또 네, 이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도 그런 우려를 방송을 통해서 표했죠. 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그때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어요. 네, 또 이제 항공의 특성상 외부 음식을 자유롭게 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상구 회장이 어떻게 주말까지 이거를 다 정리한다고 한 건지 뭐 방책이 있어서 한 건지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건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말까지 회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는 아닐까요? 네? 그럼 정리가 되나요? 기내식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네. 이번 주말이라고 안 했나? 며칠 내라고 했고요. 그래요? 이제 이번 주말 아니면 주말이 지금 매주 있는데 아무 주말이나 지금 20년 뒤 주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인분이 필요해요. 기내식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하청업체를 통해서 가는 게 3,000개거든요. 3,000인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융통해서 가고 예. 안 되니까 원거리,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싫고 약간 견딜 수 있는 일본, 중국, 중국 일본 뭐. 이런 근거리에 안 싫고 있어요. 대신 간시국. 간식과 그래서 지금 상품권 라면이 주고 있죠. 동난다는 쿠폰. 음. 그 쿠폰으로도 지금 비행기 내에서 기내품 면세품 사겠다고 지금 아우성이고 정말 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부분 오래 장기화 될 거다. 네. 이렇게 제가 우려하고 있죠. 저 대학 다닐 때 전공을 뭐 호텔 관광 이런 걸 해서 항공사 그랬어요? 관련된데요. 이 비행기 특히 민항기가 떠서 여객을 싣고 나르는 경우에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내식이거든요. 네. 어찌됐건 그 밀폐돼 있는 공간이고 네.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식도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위 중에 하나가 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내식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거고 기내식 서비스에 만족감을 못 느끼면 그 비용을 내고 그 비행기를 안 탑니다. 네, 진짜 그게 제일 커요. 네. 먹는 게 부실하면은 우리 비행기 탈 때 기내식 먹은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예외가 될 수 있죠. 지금 네.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태는 항공사로서 가장 기본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너 리스크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책임을 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들의 왕수다는 3부에서 이어집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목요일 3부입니다. 네, 아빠들의 왕수다 2부에 이어서 이어가겠습니다. 정인설 한국경제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하고 있는데 한 애청자분 고릴라 문자를 보니까 고현준의 뉴스브리핑은 매일 10명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물어봤더니 커피 쿠폰을 준다고 하는데 네. 하루 10명한테 모든 청취자에게 다 주는군요. 네. 뭔 소리예요? 저한테 안 주던데요? 아니 정말 선별해서 음. 정말 그 저희가 퀴즈 내면 정답자에게 지금 선물 드리고 있는 건데 하루 10분이라면서요. 다 드리는 거네. 이 형 진짜 아니, 예전에 정말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정말 양질의 방송입니다. 쭉쭉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요새. 네, 그래요. 제가 까메오로 출연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정말 잘해. 그래서 김용민의 정치쇼는 청취율 신장을 위해서 청취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 건가요?라고 물으셨어요. 저희는 기내식을 드리겠습니다. 기내식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기내식을 준다는 이런 말은 사실은 지켜야 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커피 쿠폰 주고 그 기내식을 가려놨는데 이런 걸로 하시는 거죠. 예. 예,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을 잘하는 분. 예, 자 민은정님, 용디 오늘은 성대모사 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뭘 해드릴까? 요즘 저 밀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님인데. 안녕하세요. 박원순입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이거 밀어줘야 됩니다. 네, 고현준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다음에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저는 김용민의 정치쇼만 듣습니다. 네. SBS 러브 FM. 예. 뭐 너무 급히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번 주 전 세계인들이 마음 졸이면서 봤던 뉴스 바로 태국의 동굴 소년들. 어이구 13명이 실종됐을 때 뭐 태국만입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냥 가슴이 그럼요. 두근두근하면서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했는데 다 살아 돌아왔어요. 돌아오진 아니고요. 않았죠.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돌아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구조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살아있다. 그렇죠. 예. 뭐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만장굴이니 여기 광명만 해도 동굴이 있고 뭐 고시동굴, 고수동굴 동굴 많잖아요. 조유석 동굴이라고 하는 곳들이 많은데 예. 중국 그 치앙마이라고 북부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자연동굴 탐사를 떠났던 그 유소년 축구단 어린 축구 선수 12명과 25살 코치 1명, 총 13명이 이 동굴 탐사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약 1km 정도 되는 동굴의 길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기후 자체가 굉장히 그 급한 비, 뭐 스콜이라고 하잖아요. 쏟아지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서 동굴이 물에 잠기게 됐고요. 예. 물에 잠기면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이 13명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동굴로 들어간 게 6월 23일인데 예, 열흘 만에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굴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동굴 안에는 일정 부분에는 지하수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또 빗물이 차게 되면 물이 차오르는데 동굴이 이게 평평하게 생긴 게 아니라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세월호 때 사실 많이 등장했던 표현인데 에어포켓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예. 사람이 그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추정 속에서 전 세계 한 100여 명 이상의 구조 인력들이 모여들어서 동굴 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부들이 그 물속 사실 흙탕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전문 잠수사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잠수를 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결국 동굴 입구로부터 6km 떨어진 곳에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13명이 살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온 거죠. 우선 뭐 먹을 거리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래서 고열량의 젤리하고요. 그리고 그 열이 약간 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열제를 먼저 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동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없었다고 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히 그런데 어찌됐건 그 습한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으니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약품과 좀 고열량의 음식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은박지처럼 생긴 담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일단 공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워낙 길고요. 물 속을 헤쳐서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뭐 짧게는 며칠이라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적어도 2달 정도의 뭐 길게는 넉 달까지도 봅니다. 구조 활동을 펼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뭐 폭파 해체 이런 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죠. 6km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폭파시켰다가 거기 안에 또 매몰돼 버리면 큰일 나죠. 2차, 3차 예. 또 사고 날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지금 아니 뭐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km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굴 탐사 그 왜 해보면 체험을 해보면 걸어서 들어갈 때 한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물이 갑자기 차오르면서 밀려 들어간 거죠. 안쪽까지. 그렇게. 예. 아이고. 그러면 무려 5km를 밀려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물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상이 나오는 공간도 있고 지금 그 각종 매체에 보면 이 동굴의 단면도를 지금 실어놓은 데가 많은데요. 한 3군데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발견된 곳은 6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그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아이고 전 세계적인 지혜가 모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구조를 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생존이 확인된 건 정말 다행인데 태국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구조를 해오자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고 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좀 갈리는 거죠. 좀 기후가 괜찮아질 때까지 안전하게. 왜냐하면 그 애들 그 13명이 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들이 치랑마이라는 곳이 그 내륙 지방이라 거의 다 수영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 잠수사 2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잠수사 2명만 해도 그걸 지나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수영 못하는 친구를 잠수를 가르쳐서 예. 데리고 나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동굴이 균일한 그 뭐랄까요 공간이 쭉 이어진 게 아니라 되게 협소한 공간이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못 나오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씩 빠져나와야 되는. 그곳에서 만약에 지금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 가운데 전문 잠수사의 손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뭐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태국 현지에 또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아이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아이로 생각하고 이 태국의 소년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그 이명박 정권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4번째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번 감사 결과는 뭐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서 운명인 것 같아요. 4대강이니까 네 4번 네 감사 번째? 받고 예. 그것도 감사원이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 종합감사였는데 저렇게 갖다 붙이는구나. 이번에 종합감사였는데 이게 사실상 되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결과예요. 네. 한쪽에서는 정말 부실함 그 자체다. 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당군 이래 최대 사극이다, 사기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사극이기도 합니다. 사극이네요. 예. 역사물이네. 네, 4대강이니까 사극이네요. 예.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위법사항은 없었다. 이걸 또 강조해서 본 측면이 있고요. 근데 분명히 이번에 새로 밝혀진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깨알 지시가 있었던 건 확인이 됐어요. 직접 지시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예, 거죠. 최소 수심을 6m로 즉 더 파라. 그리고 빨리 끝내라. 1년 더 앞당겨라. 그리고 뭐 수자원 금을 8억으로 해라. 이런 걸 계속 밑에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들은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다 묵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4대강 사업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준공이 됐잖아요. 모든 4대강의 수심이 6m였습니까? 낙동강을 완공됐을 때? 낙동강을 6m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다 거죠. 그렇지는 않았죠. 그리고 지금 다 6m입니까? 아니죠. 다시 다 퇴적됐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6m로 만들라고 한 것 자체가 6m 수심을 유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최소 6m를 딱 얘기한 한 번 거예요. 예. 6m로 만들라는 의미 아닙니까? 계속 6m를 유지하라고 했으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연히 예.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네. 준설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예. 수심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일 거기에 그 국민혈세가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예. 했단 말이죠. 국민열세는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4대강 사업에 새로운 의욕점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네. 뭡니까? 네? 어떤 새로운 의혹이죠? 이욕점이 뭐예요? 출발만 했어요. 가야죠. 예. 이게 6m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5군이죠. 누군가가 골재 장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런 그 혈세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체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4대강 담합은 확인이 됐죠. 네. 확인이 됐고 3차 감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네. 근데 그 사람들 건설업체만 좋으라고 과연 그 사업을 했겠는가? 또 그게 그렇게 6m의 의문점이군요. 수심을 유지하라고 지시를 했겠는가? 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MB에 그거는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 검찰 수사가 있어야죠. 그는 이제 감사원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감사할 그 강제 권한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는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더불어서 그 지시를 이행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뭐 단순히 따른 거니까 그래서 위법,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내용은 없었죠. 그 부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4번째 감사잖아요. 예. 감사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감사를 정말 제대로 잘 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감사원 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네.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그랬느냐? 네. 이게 그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바로 소속되도록 했는데 역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면 네. 이건 엄청난 진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감사원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아니 감사원 앞에 항상 붙는 두 가지 그 수식어가 있어요. 정치 감사, 눈치 감사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네 차례 감사원의 그 4대강 감사 결과 다 달랐던 건 그 정권 해당 정권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세 번의 감사에 대한 아니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MB 때 때 시작할 마지막부터 때 시작해서. 했고 중간에 한 번 했고 끝나고 한 번 했고 이번에 다 종합 감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때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때때마다 대통령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가 이명박 정권 때였거든요. 이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같은 정당이죠. 네, 박근혜 정부 이제 초기에 인수위 시절이었죠. 예, 그때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약간의 뭐 문제가 있다라는 뭐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전 정권과의 어떤 그 거리두기 정도에서 그쳤지. 이 정권의 어떤 정권이 바라는 바 딱 그 정도 수준과 내용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뭐 현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 결과에서 수질 관련한 언급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좀 화가 막 치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질이 예. 다 나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확하게는 한 군데 빼고. 아닙니다. 낙동강과 영산강은 악화가 됐고 예. 한강과 금강은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번 4대강 공사와 수질 간의 그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죠. 확실한 거는 수질이 나빠진 것은 입증됐지만 수질이 좋아진 것은 입증된 바가 없어요. 4대강 자체는 사실 수질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 경제성, 아예 치수, 처음에는 치수로 했었죠. 예. 수질을 좋아지게 처음에는 할 그랬죠. 목적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랬죠. 맑은 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농업용수나 뭐 용수 땡기기도 좋고 뭐 여러 홍수. 가지 막 그 어떤 청사진을 그려놨었잖아요. 예. 된 게 뭐 있습니까? 된 게 없어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수질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했던 이 학자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학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권력, 자본과는 초연한 양심에 의해서 얘기하는 분들도 우리가 학자를 개념 짓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가요? 이분들은 아닌 통상적으로 아닌 네. 학자들도 예. 있긴 있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수질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수질이 좋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수질이 나빠진다고 환경부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묵살을 거죠. 한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에서 조용히 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다음부터는 보고서에서 수질이 나빠질 우려는 완전히 빠지고요. 예. 아니 수질이 나빠지면 누구한테 피해가 갑니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들의 피해를 빤히 알고도 추진했다는 거.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잘못했죠.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네. 이제 수질과 수량이라는 게 그 치수와 경제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과소평가된 건 맞아요. 4대강 감사할 때 홍수가 그러니까 물 관리라는 거죠. 결국 가뭄 때 물을 더 보관해서 잘 넣고 홍수 때는 물을 방류를 해서 홍수가 나지 않게 하는 건데 예. 홍수 효과는 제로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홍수 효과는 또 제로야.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걸 그 제로로 영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 치수나 경제성에 대한 효과가. 그래서 이번에 뭐 31조를 넣고 6조 원 정도의 편익이 있었다고 해서 25조 원을 낭비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국민 세금 무려 31조를 들여서 대부분 날리는 셈이 됐고 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바는 이 4대강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럼요. 이거 아니겠어요? 예, 예. 아니 6m 파가지고 그래 많이 파면은 그만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홍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사원 결과는 그런데 제로라고 했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이런 지적이 나왔죠. 홍수는 주로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하천. 난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 조치가 없었는데 네. 본류만 가지고 지금 준설해 놓고 홍수 예방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31조를 들여서 대부분 탕진했어요. 그래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게 대체?
나 참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깨알지시들이 이제 존재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규명됐어요. 네. MB예요, MB. 그러면 그 책임 빠져나갈 수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그냥 따라하는 정부 시스템 개선할 수 없습니까? 아무리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시행한 공무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자, 2817번 쓰시는 분은 고현준 씨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아유, 방송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방송 1등? 1등 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야, 또 저기 쿠폰 드려라. 여기서는 못 드려요, 제가. 네. 한 11장 쓸 수 있잖아.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함을 기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은. 그래. 청취율이 안 돼. 아니 방송에서 사람 보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표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선물로 호객 행위를 하고 말이야. 호객이란요. 네, 정당한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네. 자, 박인효님 매일 사무실에서 듣는 정치쇼 그리고 아침 운동하면서 듣는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둘 다 청취율 1위 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아침 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무실에서는 왜또 네, 말을 하세요? 사무실에서는 일해야죠. 네, 주무시기 일해야죠. 바랍니다. 아침 운동을 그 실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그럼요. 실내에서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할 수가 아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침 운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해도 괜찮습니다. 연락했을 때 금방 와요. 금방 이 실어갑니다. 형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고현준 씨의 그 전공 월드컵 8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 옆에 있는 손수호 변호사가 축구는 훨씬 더 좋아하고 많이 알아요. 좋아하는 거하고 또 많이 알아요? 많이 압니다. 그리고 많이 하지 못하고 실제 좋아합니다. 이번에 월드컵 다녀온 선수들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문선민 선수 직접 만났다면서요? 문선민 선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요. 왜 그렇게 접어댔답니까? 네? 왜 그렇게 접어댔대요? 글쎄요. 제가 야, 기분 네가 나빠할 왜 만한 건 안 여기서 물어봅니다. 진행을 네. 갑자기 진행을 해. 미안합니다. 왜 지점 차렸어? 네. 지점. 네.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하거든 아침에. 말씀하시죠. 네. 지금 월드컵 아직 안 끝났잖아요. 8강 그렇죠? 이제 남았는데 네. 사실 저는 월드컵에 대한 흥미를 잃었습니다. 우리 팀이 탈락한 이후에 뭐 네. 별로 흥미 없고요. 예. 이제 토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네. K리그가 재개됩니다. 그래요? K리그 1 1부 리그가 우리 재개되는데요. 월드컵 뛰었던 선수들을 네.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소속팀으로 다 돌아갔고요. 네. 예. 경기력으로서 팬들을 끌어모으겠다라는 아주 각오도 내보였습니다. 사실 러시아 월드컵 8강 오늘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8강 대진표 보면 우루과이와 프랑스가 경기를 펼치고요. 브라질, 벨기에, 그리고 개최국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 그리고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 그룹 1과 그룹 2로 나눌 수가 있죠. 그 앞에 네 팀이 워낙에 전력이 빵빵한 팀이라서 피파 순위가 상위.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뭐 러시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잉글랜드는 좀 수월하게 경기를 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국에서 해석하는 건 다 다른 것 같고요. 예. 4강 예상하고 보통 결승 예상하고 우승팀 예상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의 그 피파 랭킹 상위 팀들은 이렇게 예선 그 조별 리그가 있고 뒤쪽에 16강부터 토너먼트가 있으면 토너먼트 쪽에 컨디션을 맞춰서 출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독일도 그 짓 하다가 마지막에 폭망했죠. 뭡니까? 네. 그 짓이라면서요? 네. 그래요. 아무튼 지금 뭐 품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 지금 8강에 올라온 팀은 사실 축구 강팀이기 때문에요. 토너먼트의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우루과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가 다소 우세하다는 평이고요. 브라질 벨기에에서는 벨기에가 이번 일본한테 혼쭐이 나지 않았습니까? 최고 8강에서. 명승부였죠. 예, 혼쭐이 났던 걸로 봐서 경기력 자체가 수비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면서 브라질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 예. 러시아, 크로아티아가 박빙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개최국 그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예. 크로아티아도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국 독일전 이후로 안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다가 F조에서 지금 누가 살아남은 거예요? 스웨덴 하나 남았죠. 우리가 1승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스웨덴이 8강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은 저기 멕시코 떨어졌어요? 그럼요. 아이고. 브라질한테 졌죠. 브라질한테 졌죠. 아이고. 우승 후보 누구로 예상합니까? 스웨덴은 이게 4강부터 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음이 으, 음. 프랑스, 브라질, 크로아티아, 스웨덴 4강 봅니다. 아. 잉글랜드 이거 우승 누가 하냐니까요. 여기서 제가 지금 굳이 진짜 꼽자면 좋다. 굳이 꼽자면 저는 브라질을 지금 베팅하겠어요. 저 처음에 스페인 예상했었는데 배팅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네. 아니 근데 은근히 맞아. 지난번에 2대0 이긴다고 얘기했거든요. 독일을.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또 방송용 멘트 한다 했는데 시연이 됐어요. 제가 맞춘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본인도 맞췄어요? 그럼요. 야 네. 여기저기 팟캐스트나 뭐 많은 방송에서 2대0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저 선수한테 또 커피 쿠폰. 아, 예.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커피 쿠폰 준다며. 줘. 근데 확률이 낮은 국가를 저는 찍습니다. 예.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벨기에. 그래요. 박상훈님이 고현준 씨도 일본의 예언 문어처럼 되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 저 초밥집 가가지고 숙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알겠습니다. 자, 월드컵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이 월드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모르는 건 문제가 없다. 뭐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박지윤의 아무것도 몰라요. 야, 선곡이 진짜 직접적이네. 그래서